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보고 싶어 하시던 문재인 의원님 보셨으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다 아시죠?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제가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 행복의 조건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누구 혹시 답을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일단 제가 한번 그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 또 어머니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중에서 솔직하게 나는 지금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42분 손 들어주시고요. 아,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행복하지 않다. 예. 54분. 잘 모르겠다. 저것도 아니다. 손 들어오십시오. 잘 모르겠다. 예, 37분.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우리말 잘 모르시나요? 당황하고 계신다. 좋습니다. 답답하시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들어주셔야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행복하신 분들은 저랑 한 시간을 지내고 나신 다음에 조금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나도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분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행복했네. 예,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저의 개인적인 목적입니다. 자, 우선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이 왜 사느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루하루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지가 않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미친놈들이 맨날 TV에 얼굴 미친 여성과 함께 막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왜 살아야 하죠?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엊그저께도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강의 끝났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상당히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건가? 왜 그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살아야죠? 미래가 없는 곳에서?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질문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그게 인간으로서 태어난 목적이고 이유다. 그건 뭡니까? 지금 당장 나는 아직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겠죠. 그 옛날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난 행복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니겠죠. 그렇죠? 천상이고 낙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법이 있고 답답하고 화나고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쪽으로 조금만 나와주시면. 이쪽으로 갈까요? 예. 그 기둥이 가립니다. 조금 해도 됩니다. 이쪽으로 와야 제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카메라가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말씀은 알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그 노트 있으시면 적으세요. 루트 비엔호벤이라는 사람이에요. 루트 비엔호벤. 혹시 아세요? 친인척 중에 계신가요? 물실이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해질까만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로 낸 이 사람의 책의 이름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책 한 권이 행복의 조건.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제가 다 읽어보니까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두 마디로. 뭘까요? 그분이 평생 연구해서 내놓은 행복의 조건. 그분이 연구한 방법론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까지 나온 모든 인류의 모든 위대한 철학가, 사상가, 학자들이 각자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해질까를 연구해낸 걸 전부 분석을 했어요. 1단계. 두 번째는 네덜란드와 유럽, 미국에 있는 사람들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 번째. 그 중에서도 대표성 있는 사람들 35명을 심층 2박 3일 인터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럼 좀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을만 하겠죠? 우리 저 여론조사보다 믿을만 하겠죠?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 70%보다 믿을만 하겠죠? 예. 그 결과를 보니까 다른 게 많은데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 정의. 너무 그렇게 쉬운 답을 제가 드릴까요? 적어도 대학 교수를 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좀 얕보지 말아주세요. 뭘까요? 미치겠다. 어머니. 예. 제가 혼자 독백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 그것도 너무 쉽지 않나요? 그분이 내놓은 답은 다 맞으십니다. 희망, 열정, 정의 다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 사람이 얘기한 제1조건. 인간은 이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게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이게 무너지면, 이게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 아, 예. 너무 고상하신데요? 아, 비슷합니다. 건강을 포함한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가 지금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300억 원. 정말 그것만 있다면 제가. 그런데 로또가 딱 당첨됐는데 내 눈앞에 칼든 강도가 나타난다. 어떨까요? 이 로또 돈을 찾기도 전에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평생 노력해서 대박 상품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진짜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쳐들어온대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일단은 안전이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되겠구나. 그 안전에는 건강도 포함되고요. 또 경제적인 안전도 포함이 되죠. 그걸 우리가 흔히 security라는 개념, financial secur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우리 아이 학교 보낼 돈, 내일 쌀 팔 돈, 교통비 이거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안전에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안전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요것은 충분 조건이에요. 요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상이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쉽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 이게 행복의 두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루트 비엔호벤은 얘기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죠. 세 가지 연구 방법을 거쳐서.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뭐 뻔하죠. 뭐 돈이 많건 뭐가 많건 당장 지금 부부간의 불화가 심각해가지고 이혼 한 해 만에 중내 사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해서 아이가 가출하네, 엄마 아빠랑 못 사네 이러면 행복하시겠어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돈독하게 관계가 유지된다면 까짓것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직업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비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돈이 많고 직업도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지금 어딘가 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저를 못 믿는다면, 그죠? 너 누구랑 자고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에이. 어린이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밖에 나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의심한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처럼 인간이 태어난 목적, 인간이 사는 이유,
행복해지기 위해서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안전해야 될 테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살고 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 우리 보아마을에 오신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 모두 서로 가깝게 믿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서로에게 박수 크게 한번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안전, 사랑하고 믿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 이게 민주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가장 여러분에게 바로 아하라고 느끼실 만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충남 태안 바닷가에서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들 전원이 사설 해병대 병영 캠프에 갔다가 5명의 학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죠. 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과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캠프 운영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 좋습니다. 5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군사문화 좋습니다. 역시 50점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대구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는데요. 뭔가 좀 대표성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저도 뭐 경상북도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1996년 6월 30일 날 발생한, 기억하시나요? 화성 시랜드 화재 참사. 네. 23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런 일들의 이면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성수대교 붕괴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그 사고로 사실은 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그 길로 학교를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랬으면 제가 더 좋은 아내를 맞지 않았을까. 예. 아니, 녹음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녹화하시면.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요, 들여다보니까 미리 위험을 감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성수대교의 밑판이 불안정하다, 부식되어 있다, 이러다 무너집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공무원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묵살당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효율성이 최고야. 안 무너져. 이제까지 안 무너졌는데 왜 오늘 내일 무너지겠어? 일단 밀어붙여. 예산 없어. 화성 시랜드 참사. 그 시랜드라는 건물이 소방법, 건축법상의 안전 조치를 모두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허가가 돼서는 안 될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책임자였던 이장덕이라는 40세 여성 계장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상관 강호정 사회복지과장이 시키는 대로 해. 상관이 시키는데 무슨 소리야? 계속 항의하고 거절하고 했지만 계속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하냐. 상급자로서의 지시 명령도 모자라서 동네 폭력배 2명을 자기 부하직원한테 보내요. 그 여성 계장한테. 그 사무실로 폭력배가 난입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떡하냐. 그 다음에 그 집으로 전화를 해서 너희 아이들 다 몰살시키겠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96년 설날 그 과장이 이장덕 계장한테 와서 봉투 하나를 툭 던지고 시랜드에서 보낸 거야? 하고 가버려요. 그 안에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본인이 받는 순간, 그쵸? 공범이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이 이장덕 계장은 그 50만 원의 돈을 바로 은행에 가서 시랜드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딱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을 다른 민원 계장으로 발령낸 다음에 다른 계장을 안 치고 스위랜드에 허가를 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어린이 434명을 받아버립니다. 그것도 싸게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보낸 거죠. 그러다가 그 화재 사건이 무엇 때문에 난지 아세요? 모기향. 그렇죠? 부모님들은 거의 다 반대해요. 왜? 그 모기향이 난 방이 301호, 유치원 어린이들 18명만 어른 없이 자던 방에서 불이 일어났고요. 어린이들 잘못으로 모기향을 잘못 건드려서 불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치는 거죠. 왜 애들 탓으로 돌리느냐. 어쨌든 원인은 불명입니다. 모기향이라는 추정만 됐죠. 정기 누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증거는 없고. 어쨌든 그 건물이 사실은 아이들을 받아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청소년 수련으로는 부적합한 것이었지만 허가가 나버렸다. 왜? 왜 허가가 났습니까? 부정과 비리 때문에. 그 부정과 비리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 군의 운영 방식이, 의사결정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의 제1조건 뭐였죠? 안전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제 동의하십니까? 네. 이번 공주 4대 보고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설 병영 캠프가 안전한지, 자격제가 갖춰져 있는지, 구명 도구가 있는지 누구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다 몰랐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이미 정부에서 요새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전국적으로 천안함 이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학생들 군기 좀 잡아.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가요. 학생들 병영 훈련시켜라. 충남교육청이 제일 열심히 그 교육부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내에 있는 학교들에게 공문을 내리죠. 다 보내라. 보내고 실적 보고해라. 잘 보내는 학교 가점 주고 승진해주고. 그 가운데 공주 4대 보고는 기숙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늘 학교에서 자고 선생님과도 가깝고 친구들끼리도 가깝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 중에서 장마 기간에 비도 많이 올 텐데 바다가 위험한데 확인되지 않는 사설 병영 캠프에 애들을 보내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느낀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자신이 생각하는 위험성을 교장 선생님의 서슬퍼른 그 권위 앞에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증거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 중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이 계셨어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나요? 학교에서는요. 부모님들께 보낸 가정통신문에 사설이란 말을 안 넣었습니다. 해병대 병영 캠프. 그래서 군이 보장하는 것처럼 가정통신문을 꾸렸어요. 찬성 반대 표시를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느낀 부모님께서 학교에 연락해서 정말 안전한가요? 안 보내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다 보내셔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세요. 일부 걱정하셨던 부모님들은 어떻게 결국 결정을 내리셨느냐. 내 아이를 안 보내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봐. 불이. 따돌림 당할까봐 안 보낼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했던 겁니까? 그 학교의 의사결정에서. 민주주의가 부족했던 거죠.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국가로 본다면 국민이 주인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학교 단위에서는 뭡니까? 학생과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관계에 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믿거나 관계되는 분들이 자신의 무엇을 의견을, 생각을, 걱정을, 우려를, 문제의식을, 비판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약에라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안전장치를 또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김 선생 자꾸 까다롭게 하느라고 우리가 그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당신이 자꾸 그렇게 걱정된다면 우리 한 번 더 알아보자. 그럼 되지?
알아보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그 캠프가 문제가 있다면 더 안전한 곳으로, 안전이 보장된 곳으로.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전제 조건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전쟁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국이냐 아니면 뭐 민주냐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국이라고 소위 말하는 분들은 안보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말이죠. 행복의 제일 조건 안전이니까 안보는 당연히 안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겠죠. 안보를 확보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안보죠.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최고다. 그건 결국 뭐예요? 평화라고 요새는 이야기하죠. 평화의 확보가 안보의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평화가 안 될 경우, 우리만 일방적으로 평화라 하자고 해도 상대방이 싸우자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방은 당연히 갖춰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외교, 대화, 평화적인 무드의 조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싸우자 싸울래? 니들이 싸운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너희들 공격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안보란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어떻게 결정돼야 하나요? 어떻게 결정돼야 합니까? 다수결로. 꼭 다수결만은 아니겠죠. 왜? 다수결의 함정이 하나 있죠. 뭘까요?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것도 있고요. 앞서 문재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가 하나 있죠. 조작이란 말 속에는 여론의 조작, 정보의 조작, 사실의 조작, 언론과 방송이 자유롭냐의 문제. 사람들에게 위험합니다. 북한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이고 선제 공격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한 다음에 다수결을 합시다. 이러면 어떨까요? 다수결. 민주적입니까? 다수결의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런 다수결이라는 간단한 방식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우리가 포괄해서 그래서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한 다음에 내 의견을 제시하고 나는 전쟁 반대일세, 평화 먼저 하세.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이 과연 전쟁일까요? 민주국가에서 전쟁 원하는 나라는 이제까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고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지 충분히 공감이 가십니까? 네. 조금 부족하십니까? 아니요. 예. 그 이외에도 무궁무진합니다. 경제 문제 얘기했죠. 경제 잘 살자. 70년대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잘 살죠. 70년대보다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꼭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우리가 더 좋은 물건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죠. 하나의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각자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실 테죠. 최고의 평생 한 번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있으실 거예요. 뭐 최고의 샥스핀이건 원숭이 골요리건 곰 발바닥 요리건 제비 집 요리건 그게 딱 마련됐습니다. 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와 기가 막힌 거. 최고의 셰프가 9성급 호텔 주방장이 딱 먹으려고 합니다. 그 행복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테이블 옆에 5일 정도를 굶은 것 같은 북한에서 막 탈출한 꽃제비 소녀 같은 어린 소녀가 허름한 옷에 피골에 상집한 모습으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면 그 기가 막힌 요리가 행복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꼭 경제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경제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가 미안할 필요가 없는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가난하고 싶은 분 계세요?
굶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나만 잘 살고 이웃은 쓰러져 죽는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역시 민주주의가 기반이 돼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안전이란 거. 적어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남들보다 잘 살 수는 없어도 그건 1%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일 테니까 그건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99%에 해당되는 국민들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장애가 있는 분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에서 이기기 싫고 들어가기 싫은 분 이런 분들도 기본적인 안전한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나서 원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 살고 그게 기본적인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사회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코 사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단 국가인데 무슨 민주주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앞서 정의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정의가 필요할까요? 정의로워야 한다. 이건 그냥 의무 아닌가요? 사명감, 도덕의식, 윤리의식. 정의롭지 않으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고 조금만 눈 감으면 그쵸? 까짓것 안 볼 때 무단횡단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은 조금 더 높이 받거나 재료 좀 빼거나 그럼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마음이 아프죠. 양심이 아프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아플 텐데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약을 많이 먹어. 약을 먹어서. 우리가 지금 약 먹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죠. 어디서? 국회, 국정조사 현장에서. 딱 한쪽에 앉은 사람들 다 약 먹은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양심에 털 났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양심에 털 난 분들이 딱 주르르 있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예. 일단 먼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정의가 필요한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양심이라는 추상적인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우리가 모두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닌 게 뭐죠? 머리, 이건 장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뇌, 그렇죠? 이 뇌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결정하고 있죠. 행복이란 것도 행복이란 것을 느끼셨을 때 행복하신 적 있으시죠? 어떤 때에 제일 행복하셨어요?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족 건강할 때. 아주 건강할 때 그때 느낌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행복의 느낌? 아니요, 그냥 미소만 나오죠. 미사안 나고. 사실은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질문 드려서 그렇죠. 행복하다.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고 모두가 정말 안전하고 그 관계가 돈독해서 너무 행복을 좋다. 이대로 이 상태대로만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번 학기 A+ 나왔어. 와, 행복하죠. 장사하시는 선생님들 열심히 일해서 매출이 막 올라서 행복하시죠. 또는 우리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 타왔어. 행복하시죠? 저는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축구 시합하고 있는데요. 골 넣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때 느낌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혹은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어. 그때 느낌. 뭔가 그쵸?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말씀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뒷줄기에서 촉수를 타고 미세한 전기적인 충격이 자라라라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껴보셨죠? 때로는 너무 행복할 때는 막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본인만이 느끼는 그 행복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와, 행복해.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구름에 붕붕 뜬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모든 게 다 슬로우 모션으로 느리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일상생활에서 못 느끼니까 어때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뭘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그죠?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예, 맞습니다. 왜? 인간은 그 느낌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요. 그 뭔가 몽환적인 느낌, 공기에 붕 뜬 듯한 느낌, 뭔가 일상생활과는 다른 뿌듯한 느낌, 그죠? 막 쾌감이라고 표현한 그걸 못 느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그게 못 느껴지는 사람은 답답하고 너무 그게 필요하니까 마약에 의존하기까지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어디서? 우리 대뇌에서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대뇌 변연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변연기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흔히 보상체계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쾌감, 만족감, 기쁨, 행복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끔 신경계를 조율을 해버려요. 기분 좋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들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각자가 기다리던 손주를 봤을 때, 좋은 성적을 올렸을 때,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사이가 좋을 때, 우리는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DNA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각자 입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대단히 강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의 UCLA,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뇌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발견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습관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동물에게선 발견되지 않는 강한 행복감과 쾌감과 만족감을 주는 한 가지 공통적인 조건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줬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 때문에 나라가 구해졌다, 그렇죠? 또는 예를 들어 금메달이란 것도 내 자신이 이 금메달을 통해서 영광도 되고 앞으로 연금 받으니까 경제적 문제 해결되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건 왜 그래요? 국가의 개혁, 국민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뭡니까? 그런 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정의라는 거죠. 네. 제 과거 직업이 뭐죠? 경찰에 교수하기 전에 제가 뭐 했죠? 학생. 그 사이에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지금 나중에 공부하면서 루트 비엔호벤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 UCLA 대학 실험에서 발견했구나라고 나중에 알겠지만, 경찰관 생활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겁니다. 봉급은 쥐꼬리 같고 맨날 상사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야근해야 되고 스트레스 뻗치고 술 취한 번 와서 멱살 잡고 민주경찰 이래도 돼? 와, 미치고 팔짝 뛰겠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생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다. 제가 사람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 신고받고 출동해서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설날 오랜 동안 갈등 때문에 가출했다 돌아온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머니가 고소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제가 행복했던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제가 딱 접하고 작전을 짜서 할머니하고 그 식구들을 어르고 달래고 해서 결국은 할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사죄하게 하고 가족의 평화와 화합을 이끌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와, 그때 그 기분은 설날 모두 집에 못 가고 당직 쓰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모두 날려버릴 정도로 행복하더란 거죠. 예.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힘이구나.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남한테 이기고 뭐 큰 상을 탔을 때도 쾌감이 느껴지고 기쁘죠, 당연히. 하지만 그때 느끼는 잠깐의 기쁨과 행복보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지키지?
하면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남에게 무엇인가 보탬이 됐을 때, 특히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준 역할이 목숨을 살리는 일이거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드렸거나 그랬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비교하기도 힘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2008년 UCLA 실험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변형계의 작용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건 가족을 위해서건 자식을 위해서건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했을 때, 공평한 일을 했을 때, 공정한 일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가 최근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엊그저께도 그 사람 이야기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고요. 그 사람 말고 우리가 모래시계, 그렇죠?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정말 태양사신기, 대단한 대한민국의 드라마의 신기를 이룩한 김종학 PD께서 자살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살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함이죠. 억울함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그쵸? 내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 생겼어. 이걸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리고 이것을 지금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정의를 구현할 수 없겠다라는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요. 시간을 오버할까봐 알람을 맞춰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말을 맞춰야 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왜 정의가 행복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지. 그런데 왜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국정조사에 한 캔에 나와 있던 그 훌륭하고 많이 배우시고 좀 많이 가지신 분들처럼 왜 정의를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거짓을 하고 불법을 하고 나라를 망치고 그런 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여기 좀 와 계시죠?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답을 주셨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라 라는 내용에 담긴 연설에서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많이 들으신 이야기 뭐라고 하셨죠?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마라. 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제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이고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괜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 너마저 골치 아픈 일, 마음 다치는 일 겪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괜히 대들지 마라 이거죠. 힘센 사람, 악하고 나쁘지만 강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넌 약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이건 아니다 나쁘다 그렇게 나서지 말아라는 말씀이죠. 왜? 내 아이가 다칠까 봐. 노무현 대통령님만 그러셨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불의가 불법이 지배하던 그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다 부모님들이 겪으셨으니까. 바로 그 경험이란 것 때문에. 그렇죠? 독립군의 자손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의 자손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목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프지만 정의롭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게 인간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의롭지 않아도 견디고 살아라 하시는 의미이죠. 세상이 정의롭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에게 그런 말씀 한 번이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용하시군요 갑자기. 저도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교육, 학습, 그리고 경험. 그게 우리로 하여금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대뇌의 작용은 그게 섬엽이란 곳의 작용이거든요. 부당한 걸 느낄 때, 정의롭지 않은 걸 느낄 때 이 섬엽이 자극돼요. 그럼 이것이 전전두엽을 건드려요. 그럼 전전두엽에서는 내가 대단히 막 기분 나쁘고 살갗이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고 와 뭔가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느껴보셨죠?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울화가 치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 앵그리버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그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 인터넷도 없고 뉴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던 일제시대 때 3.1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 우리보다 훨씬 덜 배웠던 우리 조상들께서 모두 흰옷 입고 김인현 3월 1일 정오 밀물같이 저작거리로 전부 나오셨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1960년 4.19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1980년 5.18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1987년 6월 항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죠. 왜?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서지 마라. 모난들이 정 맞는다. 최근에 제가 들은 아주 슬픈 이야기 하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저녁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반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말을 거는 아이도 따돌림을 당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나대지 마라. 나서지 마라. 아 얘야 너도 걔한테 말을 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 아이 부모가. 딱 바로 그냥 아이 걱정이 나니까. 너도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니?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죠. 왜 그랬겠습니까? 가가 가니까. 본인 이야기거든요. 자기 이야기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때 같이 너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우리 흔히 남자들끼리 얘기로 불알 친구, 소꿉친구, 얘네들까지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하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면 고개를 돌려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가가면 말을 뚝 끊어요. 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왜 그러나 궁금하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야, 너 따돌리는 짱이 있지? 걔가 다른 애들한테도 너하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 너하고 말하면 걔도 따돌린대. 나도 너 이제 더 얘기 못해.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주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내 부모님마저도 야야 니도 걔한테 말 걸지 말래 하니까 앞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구나. 내 친구들이 전부 부모님한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겠구나. 결국은 누구도 나에게 와서 말 걸지 않겠구나. 절망을 느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일을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눈 감아버릴 때, 돌아설 때, 외면할 때, 방관할 때 결국 그 결과는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내 자녀에게 옵니다. 내 자녀에게 다행히도 비껴간다면 내 손자녀에게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를 짓밟고 있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국정원 사건. 국가정보원이 한낱 일개 정당의 하순이 돼서 그들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양성한 70여 명의
007 같은 요원들을 오피스텔 골방에 처박게 해놓고서 인터넷에 댓글이 날도록 만들고, 그 댓글의 내용이 문재인, 민주당은 좌빨이다, 종북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들, 예술인들, 방송인들 또는 단체들 저거 다 종북이다, 이렇게 색깔론으로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버리고, 종북 무서워서 투표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들키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경찰 보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만들고, 그런 불의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 엄청난 부정과 불법 앞에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기자들, 이분들은 전부 인간이 아닙니까? 그분들에겐 대뇌가 없나요? 섬엽이 없나요? 양심이 없나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로봇들인가요?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오랜 동안 짓눌러 왔던 바로 그 교육과 학습, 그쵸? 우리 자녀들에게 너 위험하니까 친구 일에 끼어들지 마라, 외면해라, 방관해라 했던 우리 모두의 사실은 작품이죠. 우리 모두가 낳은 괴물들입니다, 그들은.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우리가 덜 알았던 일제시대에도 3.1운동이 일어났고요,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4.19가 일어났고, 그 혹독하고 무서운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도 6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5.18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코 무시하거나 방관하고 계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정의롭지 않다고 느낄 때, 억울하다고 느낄 때, 이건 아니라고 느낄 때 목숨까지 던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이 결국 이렇게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짓밟혀서 결국은 내 아이들이 쓰레기 같은 곳에서 살 수도 있을 거라는 그 위기감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믿고요, 세상 사람들 전부 미쳤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다 같은 마음이십니다. 다는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목적, 인간이 사는 이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 서로를 믿으면서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실 수 있으시죠? 고맙습니다.